재판 중의 절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재판 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배심원 선발이 먼저겠지요. 자, 배심원은 명부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명부라고 하는 얘기는 시민권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주권자나 유학생들은 배심원으로 선발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리스트 자체가 이제 운전면허라든지 아이디 기준으로 이 명부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종종 그 영주권자라든지 유학생에게도 그 배심원에 출두하라고 하는 그런 서먼 그게 날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심원은 시민권자에 한한다. 뭐 그 정도. 자, 50개 주 가운데 23개 주는 배심원 명단을 뽑는 선거인 등록 명부만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10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투표자 명부와 운전면허증 소지자 명부를 배심원으로 선발하는데 또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배심원 선발 임무를 맡고 있는 배심원 선발위원장, jury commissioner가 배심 임무를 맡게 될지도 모르니까 특정 일시 특정 장소에 나타나 달라고 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예비 배심원으로 뽑힌 사람에게 보내죠. 이렇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배심원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각각의 사유가 있고 각각의 어떤 직업상 또는 개인적으로 건강이 나쁜 경우 또는 법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면제를 받기도 하죠. 또 많은 주에서는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의사, 치과 의사, 목사, 선거로 선출된 관리, 경찰관, 소방관, 교사, 사업주 등을 배심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아닙니다. 자, 예비 배심원들은 배심원 의무로부터 배제, 챌린지 될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자, 진실 말하기인데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영어를 못한다 라고 해서 no English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배심원의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영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오래된 낡은 수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를 개발을 해야죠. 자, 그렇게 돼서 214페이지로 계속 가보면은 연방법원에서 판사가 변호사로 하여금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판사가 물어볼 질문을 적어내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의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봐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판결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선발하는 배심원의 유형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재판정에서요. 변호사와 검사 양쪽 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배심원단을 선발하기를 원하겠죠. 이러한 것을 일종의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편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동정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심원을 잘 고르기 위해서 상담전 전문가를 쓰는 일이 어떤 유명인의 형사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O.J. 심슨 사건이라든지 멘데즈 브라더스 사건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상담 전문가가 어떤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배심원을 고르기 위해서 유언적인 요소는 제외한 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배심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인데 예비 배심원들 중에서 배심원 자격을 배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제 사유로 인한 배제와 그리고 의무 배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첫 번째, 배제 사유로 인한 배제. 법으로 규정된 사유에 의해서 배심원 선발로부터 탈락시키는 거죠. 법에 규정된 사유는 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죠. 그 사람이 합법적인 선거권자,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중죄로 기소를 당하였거나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정신질환자인 경우, 그리고 당해 사건으로 그 검사나 그 피고인 측의 증인으로 이 재판에 소환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한 그 소추를 결정한 이런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배심에서 대배심원으로 종사한 경우, 그리고 정황으로 보아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견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 이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임의배제라고 하는 것은 배심원 선발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제하는 걸 말하죠. 따라서 이러한 배제는 전적으로 양 당사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숫자의 예비 배심원들을 임의 배제시킬 수 있는가는 주마다 다르고 사건의 본질과 크기에 따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215페이지. 사건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강제 배제시킬 수 있는 숫자가 점점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6명을 강제 배제시킬 수 있다면 중죄의 경우는 12명을 강제 배제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그 숫자는 16 혹은 2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임의배제 때문에 그동안에 배심원에 뽑힌 사람들 중에서 소수민족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죠. 왜냐면 영어도 부족할 거고 미국식 판단력도 당연히 떨어질 확률도 높고요. 그렇는데 최근에 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인종에 근거하여 임의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위헌이다. 자, 단 이것도 변호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나, 물론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상대방이 그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와 비슷한 판결이 성이나 생활양식에 관련해서도 가능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모두 진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첫 번째로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겠죠. 그러니까 검사는 모두 진술을 통해서 배심원들이 이 범죄의 성격과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될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단순 의견, 그리고 혐의에 대한 결론, 그리고 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언급,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진술, 그리고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금지가 되는데,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통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역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죠. 검사의 모두 진술. 두 번째로는 피고 측의 모두 진술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영어로 할 거니까 그 영어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통역을 할 가능성이 높죠. 피고 측의 모두 진술의 어떤 그 전술적, tactical value, 전술적 가치에 관해서는 이제 견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고인 측이 그러한 성격의 진술을 해서 배심원들의 마음속으로 동정적으로, 그렇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거정 책임을 피고인이 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유형을 피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피고인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진술을 하지 않는 사실 자체가 변호할 의사가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은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이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지역에서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은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이 완전히 끝난 뒤에만 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 자, 재판이 시작이 되면요, 검사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죠. physical evidence, 물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대개의 경우 증거는 증인에 의한 진술의 형태를 띠죠. 증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문을 받게 되죠. 첫 번째로는 주신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직접적으로 direct examination.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반대 신문, cross examination. 그 다음에 제주신문, redirect examination. 검사가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재반대 신문, 피고인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순환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판사가 대개 증인의 신문을 이 단계에서 종료를 시키죠. 검사가 모든 증거를 제시를 하면은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은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216페이지 네 번째 항목이죠. 피고 측의 주장 및 사건 해명. 검사의 범죄 사실의 입증이 종료가 되면요. 피고인이 피고 측의 변호사가 변호를 시작하고 관련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죠. 증인은 마찬가지로 신문을 하고 피고 측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검사 측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나면 피고 측도 주장 및 해명을 종료하게 되죠. 피고인은 배심원 숙고와 판결 전에 여러 가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신청이 주로 사용이 되어지죠. 거기 밑에 있는 주석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무죄 방면 신청. 대부분의 경우에서 피고 측은 검사가 충분한 혐의를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이 끝나는 시점에서 판사에게 무죄 판결을 하도록 신청을 하죠. 이 신청은 검사가 강도죄에 있어서 어떤 고의 intent,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의 사망 death 등 범죄의 구성 요소를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판사가 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물론 대개 거부하지만요, 피고인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시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죄 방면 결정 신청. 페이지 넘겨서 217페이지에 보시면 배심원 재판에서 증거 제시를 끝낸 후에 피고인은 무죄 방면 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죠. 이것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검사가 충분한 혐의를 증거로서 입증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배심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있으니까 판사는 사건을 배심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이론에 근거하죠. 어쨌든 대부분의 주에서 이것을 불충분한 증거로 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제도의 오용을 막는 법원의 고유한 권리 중의 하나로 보고 인정해주고 있죠. 이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신념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모든 범죄 연소, 의심이 안 갈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Beyond reasonable doubt. 그렇죠? 만약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이 안 갈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요.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 얘기죠. 세 번째로 무효 신청, a motion for mistrial. 자, 재판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요. 재판이 무효가 되는 사유가 되죠. 무효 신청은 배심원 숙고 전에 할 수가 있고 선동적인 증거의 허용이라 그리고 판사나 검사의 편파적인 발언 등이 무효 신청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17페이지 5번 항목 반증입니다. 반증. rebuttal evidence.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친 다음에 다시 양 당사자에게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겠죠. 즉 검사에게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을 논박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겠죠. 그리고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회를 또 주고요. 반대 신문은 증인의 신빙성을 논박하고자 함의 취지가 있고요. 따라서 효과가 제한되는 데 반해서 이러한 반증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할 때 이러한 점이 더 명백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여섯 번째, 최종 변론. closing argument이라고 되어 있죠. 최종 변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먼저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죠. 그리고 다시 검사가 이 응답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하죠. 이렇게 두 번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은 검사가 뭐라고요? 의심이 안 갈 정도의 거증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첫 번째, 검사의 의견 진술. 검사는 증거를 요약해서 진술하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어떻게 고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간혹 검사의 이러한 진술 중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의 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심한 경우에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재판을 새로 시작하거나 상소하는 경우에는 원심이 파기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피고인의 의견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최종 변론, 전략 및 전술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검사가 지는 그런 무거운 거증 책임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즉 검사는 기소된 모든 범죄의 요소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갈 정도로 50%라고 그랬죠.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고 피고인은 무죄 방면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검사나 피고인의 변호사 모두 유죄 무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견은 감정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나는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배심원에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고요. 제시된 사실 자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증거가 말을 하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믿음은 주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 판사의 배심원에 대한 고지, instruction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측의 최종 변론까지 듣고 나면요. 판사는 이제 배심원에 대해서 그 배심원의 그 여러 사람들에게 범죄의 증거, 그리고 범죄의 어떤 이슈들, 그리고 일반적인 법 원칙, 이런 것을 고지합니다. 이것을 instructions라고 하는데 이 절차는 어떤 주에서는 최종 변론 후에 있기도 하고 어떤 주에서는 최종 변론 전에 할지 뭐 판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O.J. 심슨 사건에서는요. 그 랜스 이토 판사가 최종 변론 전에 배심원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고지를 했었죠. 배심원에 대한 고지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된 범죄의 요소, elements, 그리고 범죄의 모든 요소는 의심이 안 갈 정도로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검사가 그걸 잘하고 있는지를 봐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주에서 판사는 증거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대부분, 물론 몇몇 주에서 그런 논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의 성격과 신빙성에 대해서 오롯이 배심원이 평가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양 당사자, 특히 피고인 측의 변호사는 어떤 특정의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어떤 면을 잘 봐라 라고 주문을 한다는 얘기죠. 이 경우 판사는 당사자가 요구한 고지의 내용을 그대로 고지해 줄지 또는 거절할지 수정할지를 판사가 결정하죠. 그리고 판사는 추가로 어떤 고지를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러한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드물지 않게 판사, 검사, 그리고 피고인 변호사의 어떤 내용을 고지해야 될지 비공식적인 어떤 합의, 회의가 열리기도 하죠. 어떤 고지를 할지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판사죠. 고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상수해서 이를 다룰 수도 있고요. 219페이지 8번 항목 배심원의 숙고. 자, 드디어 이제 배심원의 차례죠. 자, 배심원의 고지를 받고 숙고를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이제 물려 나오면 배심원들은 그 안에서의 어떤 팀장처럼 배심원장을 선출합니다. foreman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숙고 과정을 주재하면서 결정이 내려주는 경우에 이것을 법원에 통보하는 그런 임무를 갖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체의 토론을 하는데 배심원의 숙고는 비밀리에 행해지고요. 배심원들이 유죄를 내리든 무죄를 내리든 일체의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배심원들이 자발적인 숙고 과정에 의해서 그런 토의를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배심원들을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 과정과 숙고 과정에서 혹은 숙고 과정만 격리시키느냐 아니냐, 야간이나 주말에는 가정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렇죠? 바로 이제 세간에 큰 무리가 있는 사건들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배심원단을 격리시켜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배심원단의 반란, 그렇죠? 배심원단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증명된 사실과 반대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중매체나 일반인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이런 배심원 반란은 증명하기나 반증 자체가 어렵고요. 그 밑에 주석에서 나온 것처럼 상수와 관련해서 별다른 법적 의미는 없죠. 배심원이 일단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을 하면요,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이것은 법정에서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입증을 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끝으로 219페이지 9번 항목. 자, 드디어 이제 배심원들의 판결이 나오겠죠. 판결, 유죄 또는 무죄, guilty or not guilty. 자, 배심원이나 판사의 판결은요, 유죄냐 무죄냐를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guilty, 유죄, 무죄, not guilty. 어떤 주에서는 세 번째 판결도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 not guilty by reasonable insanity를 추가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뒤따르는 민사소송을 거쳐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위탁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연방 및 대부분의 주의 재판에서 판결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유죄든 무죄든 종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이것을 미결배심, 헝주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판결 인원만큼 찬성을 못하고, 그러니까 12명인데 12명이 찬성을 안 했다는 얘기죠. 만장일치로 찬성해야만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한 명이 끝까지 반대를 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 혹은 12명 중에서 2명이 반대하거나 3명이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또는 12명 중에서 8명만 찬성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미결배심은 재판이 무효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220페이지. 자, 미결배심으로 선언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합의를 갖는 거, 배심원단들 자체가 합의를 갖는 데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것은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배심원들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판사가 배심원들을 돌려보내는 경우 사건은 다른 배심원들을 불러서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 위험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요,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경우가 있죠. 최소 10대 2의 판결이 그렇게 해당이 됐고요. 9대 3의 판결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법도 합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이 내렸기 때문에 역시 그 주가 9대 3도 인정한다면 9대 3까지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법원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6명의 배심원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심판하도록 하는 법률 또한 유효하다고 했고요. 대법원의 주법률은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중범을 심판하도록 하고 있는데 12명의 배심원의 경우와 달리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요, 판결 시에 만장일치를 보여야만 됩니다. 적으니까 숫자가요. 대법원은 5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은 위원이라고 했고요. 그것은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고 지역에서 공정하게 배심원을 선발할 수 없고 사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심원이 판결을 선언하고 나면요, 피고인은 배심원에 대해서 그 의견을 확인을 해볼 권리가 있고요. 배심원은 이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표, 그렇죠, 보트한 것에 대해서 어떤 표였는지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표시해야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